얼마 전에 넷플릭스 봤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있더라고요. My maker told his tale, and I will tell you mine. 그 뒤에 숨겨진 얘기가 또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 잡아보고,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셀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성 작가인데 이 여자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천재적인지 알 수 있고, 프랑켄슈타인이 출간이 되려면 최소한 4가지 이상의 기적적인 일들이 결합이 돼야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나왔어. 4가지씩이나요? 4가지씩이나 돼. 쉽게 이게 출간될 수 없는 류의 소설인 거지.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근데 이런 류의 소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도 도와주고 바이런이란 시인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건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뤄져. 그 사건을 4개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서,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문학사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 첫 번째 기적적인 일은 뭐냐면, 메리 셀리라는 작가가 18살에 프랑켄슈타인을 기획을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얘기를 쓰려고 마음을 먹는데, 메리 셀리는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자야. 집에서 학교에 안 보냈나 봐요. 학교에서 아예 안 보내. 그냥 집에 있는 책만 읽었어, 혼자서. 독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이런 스킬도 굉장히 좋아서 거의 그냥 완성된 작가의 형태를,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독학을 해가지고. 독학으로. 그게 첫 번째 기적이네요. 이거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죠.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작가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춘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엄청나게 이제 탁월한 천재였다는 게 이제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메리 셀리가 사랑한 남자가 퍼시 셀리라는 이 아버지의 문화생. 그런데도 유부남이었어. 유부남. 이 유부남을 16살짜리가 사랑을 한 거예요. 18살짜리가. 16살. 16살 때? 예, 왜냐면 18살에 기획을 했으니까 그 그렇구나.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거든. 근데 메리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만 자랐고, 아버지가 메리에게는 전부였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16살짜리 소녀에게는. 그렇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 그렇죠. 당연하죠. 16살 이 꽃다운 나이에 왜 유부남하고 결혼을 해. 그렇죠. 그래서 절교를 해버려. 그러니까 메리는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상처도 받고. 그렇지. 이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이. 메리 셀리는 프랑켄슈타인 그 내용도 똑같거든. 왜냐면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버리거든. 아, 그런 식으로 통하네, 그죠? 괴물의 심정이 이 메리의 심정하고 이제 갔었던 거야. 여태까지 사실 이런 류의 소설 기법은 괴물이나 악은 처단하고 응징하고 그리고서 영웅이 되고 이런 류였지, 괴물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실 소설은 있지가 않았었던 어떻게 거지. 보면은 그 괴물이 메리셀리 자신을 묘사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어쨌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기적적인 버림받았다는 거가 이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된 거고, 세 번째 기적은 버림을 받았는데도 퍼시 셀리하고 프랑스로 도망을 가. 사랑을 쫓아서. 근데 퍼시가 이미 시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런이란 시인하고 스위스에서 만나. 대문호, 바이런. 대문호 바이런을 스위스에서. 둘은 이제 친분이 있었고, 네.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자리에 메리가 이제 같이 가. 근데 만나기 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 뭐냐면 탐보라 화산에 대폭발을 일으켜. 그 탐보라 화산의 화산재가 전 지구를 다 둘러싸서 그해 유럽은 여름이 없는 해야. 그 다음에 여름도 없고 비도 오고 막 눈우박 내리고 그런 날씨가 지속된 거지. 날씨가 막 우중충하니까 바이런이 뭐 날씨도 그런데 우리 서로 무서운 얘기나 하자고. 그러고 바이런이 제안을 해. 그러니까 남들은 다 뭐 이렇게 귀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메리 셀리는 아마 그런 얘기가 식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메리 셀리는 이
이때 시체를 모아다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괴물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바이런이 엄청나게 이 얘기에 흥미를 느껴. 와,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다고 소설 한번 써보라고 메리 셀리한테 추천을 하는 거지. 작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는 여자한테 바이런이 소설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메리 셀리가 구상을 해. 16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18살에 구상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20살 때 소설을 출간을 해. 20살에 출간할 때도 또 한 번의 기적이 더 필요했어. 왜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출판사 사장이었다가 아니 뭐 듣보잡이야. 그쵸. 출간해주지 않겠지. 듣보잡인 여자애가 아니 그리고 20살짜리야. 뭐 이런 경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난 알아. 내가 돈 벌려면 러브스토리, 모험을 통한 일확천금,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 이런 꿈을 주는 스토리라야 내가 돈 번다는 거 알아. 근데 막 괴물 얘기를 들고 왔어 여자애가. 이걸 출간을 하겠냐고. 그치. 출간하기 어렵지. 그런데 이때 메리 셀리는 선택을 해.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다중 시점이라는 작법을 프랑켄슈타인에 적용을 해. 요새는 이제 다중 시점에 대해서 작법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던 적이 없었어. 최초로 한 거네요. 최초로. 상업적 성공도 최초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월튼 선장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프랑켄슈타인 시점에서 전개하고 마지막엔 괴물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한 거지.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괴물한테 공포를 막 느끼다가 마지막 순간에 괴물 시점에서 읽으니 괴물한테 이제 연민을 느끼는 거지. 몰입감이 생기겠네요. 몰입감이 엄청난 거지 이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놓을 놓을 수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야 이게 참 괴기스러운 얘기인데 아 이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이걸 가지고 모험을 건 거지.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둬. 대박이 난 거지. 완전히. 그래서 막 이런 비슷한 류의 소설들이 또 뒤따라 나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모로 박사의 섬. 그게 발전돼 가지고 요새는 흔히 얘기하는 그 슈퍼 히어로들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메리 셀리한테 감사해. 헐크 이런 거 봐봐. 슈퍼 히어로들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영웅이 되는 건데 메리 셀리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피조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지. 그 본류는 프랑켄슈타인이겠네요. 본류는 프랑켄, 미스테리물 이런 것들은 다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메리 셀리가 형식적인 면에서만 이게 탁월했던 게 아니야. 실제로 소설 내용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괴물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에 하는 말인데 나는 당신에게 아담과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낙원에서 쫓겨나 타락천사가 되었다. 나를 만든 당신도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너무 슬프다. 나중에는 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소연하다가 또 협박도 해. 나만큼 흉측한 여자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다른 존재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으면 난 더 이상 해코지짓 안 하겠다. 외로우니까. 내가 원한을 품은 건 외로움 때문이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탁월했던 거지.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게 괴물이 프랑켄슈타인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메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메리가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메시지하고도 비슷한 거지. 왜냐면 우리 사회도 어떤 기준을 둔 거야. 기준을 둬서 이게 뭐 좋은 대학, 승진, 좋은 직장 이런 기준을 둔 거야. 그 기준에 부합을 못하면 내가 만들었는데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메리 셀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버린 것 같은 시선을 보내면 안 된다. 그렇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되게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50만 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이미 겪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실패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래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메리 셀리가 이 소설을 썼을 때도 되게 고도 발전이 있었을 그럼 때죠. 엄청나게 지금이랑 그때- 비슷한 그렇지. 시절이었으니까 네. 지금에도 그 시사점이 유효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출간됐어도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그런 소설인 그렇네요. 거지. 하여튼 메리 셀리의 이제 다음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결국 이제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도 아마 경제적 지원은 못 받았었던 것 같아. 양쪽 집안에서 유부남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그쵸.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메리한테는 계속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셋이 죽어. 그러니까 남편도 요트 타다가 또 죽어, 물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야. 그러니까 메리 셀리는 여기서 또 아주 획기적인 작품을 해놨어. 더 라스트맨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또 세계 최초의 아포칼립스 소설이야. 손대는 것마다 세계 최초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작품을 썼네요, 그죠? 내용도 난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90년도가 되면 그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들어서 전 인류가 죽는다는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막 힘들었겠어. 근데 그 뒤로 작품이 또 없어. 그래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뒤로 시아버지가 죽어. 그 시아버지가 남작이었어. 남자기면 돈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재산이 엄청 많아. 그래서 유일한 상속자인 자기 아들, 메리의 아들에게 남작의 자기가 와. 그 다음부터는 작품 활동을 안 합니다. 아, 이게 되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니까 인류사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었어. 근데 그것도 시사점이 크네요. 그치. 그래서 메리의 그 생을 보면서 고통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고통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그걸 맞설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나는 더 강하게 재련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다. 그렇지. 풍족해지면 아무것도 안 한다. 저 행복해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지. 멋진 시사점인데요. 오늘 프랑켄슈타인 얘기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